자, 경매 교재 290페이지에 자, 오른쪽에 3번 볼게요. 기업공개사가 부동산 경매에서 권리관계에 관해 설명 내용 중 틀린 것은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은 원칙적으로 경매 종결 시 소멸한다. 압류채권, 가압류채권 말소 기준권리죠. 말소 기준권리가 인수되는 경우는 전혀 없죠. 무조건 소멸이죠. 저당권, 담보가등기 권리는 설정의 선후에 관계없이 경매 종결 시 언제나 소멸한다. 말소 기준 권리니까 소멸한다. 맞고. 자,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경매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유치권자는 인수적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압류 효력이 발생하고 난 뒤에 점유하는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고.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이 말은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권리다 하는 말은 압류보다는 선순위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권리가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한다 하는 말은 저당권보다는 후순위다 이 말이죠. 저당권보다 후순위다. 저당권의 말소 기준 권리니까 이거는 소멸입니다. 5번에 임차 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요거는 주택임대차 보법에서 나올 거예요. 임대차 원칙적으로 채권이죠. 전부 다 소멸해요. 그런데 대항력이 있고 보증금이 전액 변제받지 못한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고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6번 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경매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배당요구 종기는 첫 매각일 이전으로 법원이 정하는 날로 한다. 배당요구는 요것만 보시면 돼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 하면 되죠.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 해야 되는데 그 배당요구 종기일은 첫 매각일 이전으로 정한다. 이번엔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되는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처리할 수 없다. 쉽게 얘기하면 1번 전세권은 인수죠. 그죠? 그런데 전세권자가 배당 신청하면 말소입니다. 그럼 배당 신청한다는 말은 내가 나가겠다 이 말이죠. 배당 신청을 해놓고 나가겠다 신청을 해놓고 조금 이따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내가 안 나가겠다 그러면은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달라지죠.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나면은 처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네, 3번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나올 가능성은 없고 4번에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이 사람 임차권자죠. 등기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등기됐단 말이 없죠. 판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니까 배당 요구를 해야 되죠. 5번에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자 그리고 근저당권자,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및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권자는 전부 다 등기가 되었죠. 등기가 되었고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전부 다 말소 기준 권리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었다. 판사가 알죠. 아니까 배당 요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다. 맞네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8번 볼게요. 자, 기업공개사가 부동산 경매에 관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의 보증금은 매수 신고 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매수 신고 가격의 10분의 1이다 하는 말. 매수 신고 가격의 10분의 1이다. 그러면은 누가 10억에 들어가면 1억은 내야 되죠. 9억에 들어가면 9천만 내야 되죠. 똑같다 그러죠. 그래서 매수인정 보증금은 최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대신에 구분해야 되는 게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죠. 이번에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다. 이거 맞죠? 최고 금액에서 아까 최저 매각 대금의 10% 보증금 낸 거를 뺀 거보다는 높아야 차순위 매수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번에 매수인은 매각 대금이 지급되어 법원 사무관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 했습니까? 대금 납부하면은 소유권 취득하죠. 4번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있어 정한 대금 지급 기일에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기일이 아니고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할 수 있다. 대금 납부를 안 해가지고 다시 하는 게 재매각이죠. 그럼 대금 납부 안 한 사람은 매수 신청할 수 없다. 이렇죠. 자, 오른쪽에 10번에 볼게요. 자, 법원은 X부동산에 대해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최저매각 대금을 1억으로 정했다. 기일 입찰로 진행되는 이 경매에서 매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 갑에게 기획공개사 설명 내용 중 옳은 것은, 자, 갑이 1억 2천만 원에 매수 신청을 하려는 경우 법원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1,200만 원을 보증금액으로 제공해야 된다. 지금 매수 신청하는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죠. 최저매각 대금은 1억 원이죠. 무슨 금액의 10%? 최저매각 대금의 10%니까 1,2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만 내면 되죠. 이번에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일 때는 법원은 그 2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하게 된다. 최고 금액으로 있는 2명만 다시 합니다. 3번에 갑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 전의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해서 매수할 수 있다. 이거 아니죠, 그죠? 최고가 매수인이 2명이면은 2명만 다시 하는데 앞에 선거보다는 더 많이 내야 된다 그랬죠. 4번에 1억 5천만 원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증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은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액이 1억 4천만 원을 넘어야 된다. 차순위 매수 신고할 때는 최고가 금액 1억 5천만 원에 아까 보증금 1,000만 원 뺀 거보다는 높아야 되니까 1억 4천만 원은 높아야 된다. 이거는 맞고,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인 경우 매각 기일이 종결되면은 즉시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안 줍니다. 왜냐면은 다른 사람은 돌려달라 신청하면 다 내줍니다. 그런데 차순위 매수 신고했죠. 언제 돌려주느냐면 매수인이 대금 납부하면은 그때 돌려줍니다. 그 전까지는 안 돌려줘요. 매수인이 보증금 대금 납부 안 하면은 그때 이 사람이 사가면 되겠죠. 물론 우리 매수인정 보증금 냈어요. 그리고 항구 보증금 냈다. 대금을 납부 안 하거나 기각되면은 그 보증금은 전부 다가 배당 재산으로 다 들어갑니다. 자, 11번에 1번 볼게요. 11번에 1번. 경매 목적물의 취득에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 기일까지 이를 제출해야 된다. 아까 이걸 제출해야지 매각 결정해 준다 그러죠. 매각 결정일까지 제출해 줘야 돼요. 나머지는 다 한 거고, 넘어가서 특별히 다른 거 볼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 보시고 300페이지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볼게요. 자, 이게 대부분 규칙에서 나오는 건데 이 대부분 규칙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법인인 기업공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 마지막에 경매 공매 물건의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할 수 있다. 이래 있죠, 그죠? 자, 그 중에서 오로지 경매 물건의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하고자 할 때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는다. 그 대부분 규칙입니다. 법인인 기업공개사 겸업할 수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인 기업공개사도 할 수 있죠, 그죠? 다만 마지막에 있는 경매 공매 물건의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 업무는 중개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하는 것은 오로지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거나 법인인 기업공개사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규칙에서는 이래 안 돼 있고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기업공개사 이래 돼 있어요. 그 공인중개사는 그냥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파트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매수인장 대리 등록을 했다.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냐? 매수인장 대리권의 범위. 요게 한 파트고 나머지가 한 파트예요. 매수인장 대리권의 범위는 그게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아까 경매 절차에서 보면 돼요. 그거는 말을 잘 보면 됩니다. 매수 신청을 대리한다. 경매 신청을 대리하는 거니까 매각이 결정되고 나면은 매수 신청하는 건 없죠. 매각 결정되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러보세요. 그러면은 매각 결정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게 제일 처음에 보증금 내죠. 떨어지면 돌려달라 하겠죠. 입찰표 작성 및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하죠. 그 다음에 아까 우선 매수 신고하는 거 두 개 있었죠. 공유지분 소유자 우선 매수 신고하고 임대주택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하는 것은 경매 들어가기 전에 합니까? 경매 들어가고 난 뒤에 합니까? 경매 들어가기 전에 내가 경매 참가는 안 하겠지만은 누군가가 최고 금액으로 결정되면은 내가 그 금액으로 사겠다. 경매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거죠. 자, 요거 하고 또 마지막으로 자기가 최고가 매수인이 됐어요. 근데 누군가가 우선 매수 들어간다. 자기가 차순위 매수인으로 떨어지죠. 그죠? 그럼 나머지는 보증금 돌려달라면 돌려주는데 이 차순위 매수인은 보증금 안 돌려줍니다. 매수인이 대금 납부해야지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받는 게 좋습니까? 나중에 받는 게 좋습니까? 지금 받는 게 좋죠. 지금 받으려면 차순위 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해야지 지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순위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7개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결정되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항고할 수 없죠. 그죠? 인도명령 할 수도 인도명령 신청할 수도 없다. 다 외울 필요 없이 매각 결정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자, 근데 이 매수인장 대리에 관한 대부분 규칙이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입법 예고를 행걸 가지고 그대로 뺏겼어요. 그대로 뺏겼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내용이 똑같습니다. 범위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 실무하는 부분 빼고는 다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가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것을 해가지고 한 문제를 보기 위해서 다 본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안 맞죠. 그죠? 틀리게 나올 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 신청은 누구에게 합니까? 등록관청에게 하죠. 시군구청이 아니죠. 그러면은 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 나오는 것은 매수인장 대리할 때는 전부 다가 지방법원의 장으로 들어가세요. 지방법원의 장. 자,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법 등록 신청합니다. 그럼 등록하고 등록 신청으로부터 며칠 이내 통지한다? 7일 이내 통지하죠. 공문에 하는 거 7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등록관청 시군구청장하고 지방법원의 장하고 누가 숫자가 훨씬 많습니까? 등록관청의 숫자가 훨씬 많죠.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한 명의 등록관청, 한 명의 지방법원의 장 해야 되는 업무는 누가 많다? 지방법원의 장이 해야 되는 업무가 훨씬 많죠. 요거 7일 이내 등록해라. 여기 7일 이내 등록해라니까 일이 많아서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두 배로 뛰어가지고 여기는 14일로 들어가요. 자, 또 공인중개사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나오면은 시도지사가 나오면 여기는 전부 다 법원 행정처장으로 들어가세요. 법원 행정처장으로. 요거만 알더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몇 번이나 나왔어요. 요거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등록 신청할 때 서류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사실사자 원래 들어갔는데 지금은 자격증은 안 들어가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실사자 들어갑니다. 사실사자 들어가는데 자,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매수인장 대리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오로지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 아니면 법인인 기업공개사만 할 수 있죠. 내가 기업공개사다 하는 것을 나타내줘야 돼요. 뭐를 보여줘야지 기업공개사라는 걸 압니까?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이 들어갑니다. 그럼 등록증 사본이 들어간다는 말은 기업공개사다 이 말이죠. 기업공개사는 사무소가 있죠. 사무소가 있으니까 굳이 사무소 확보 서류는 안 들어가도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입법 예고를 할 때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가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법을 만들다 보니까 보증은 등록번호가 있어야 보증 설정할 수 있죠.
등록 신청할 때는 등록 번호가 없기 때문에 보증 설정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법에서는 보증 설정 세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한다. 그런데 매수인정 대리 등록은 공개사법 입법 예고를 한 걸 가지고 그대로 뺏겠다 그랬죠. 여기에는 보증 설정 세로가 들어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은 아니죠. 그런데 보증은 매수인정 대리 등록 요건에는 해당합니다. 중개사법에서 보증은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하죠. 매수인정 대리할 때 절대 업무 개시 전까지가 아니고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실무교육 올해 중요한 부분인데 실무교육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실무교육의 대상자는 기업공개사, 법인에서는 임원이나 사원, 전원, 분사무소 책임자 그리고 소속공개사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럼 매수인정 대리할 때는 어떤 규정이 있느냐면은 기업공개사는 매각 장소나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다른 말로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존으로 하여금 대리해서 출석하게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법인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만 출석할 수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매수인정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기업공개사하고 법인의 대표자밖에 없죠. 실무교육도 기업공개사하고 법인의 대표자만 받습니다. 대표자만 받는다. 물론 중개사법에서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 받아야 되고 폐업하고 난 뒤에 1년 이내 안 받아도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실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우리 법에서는 시도의사죠. 그럼 여기에서는 어디로 가면 된다? 법원 행정처장으로 가면 되죠. 자, 그런데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거 말고는 전부 다 중개사법하고 똑같습니다. 보증 설정하는 금액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법인은 2억 원 이상,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당 1억 원 이상,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 1억 원 이상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가 매수인정 대리 업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죠. 그리고 매각 장소에 출석할 수도 없다. 실무교육의 대상자도 안 되죠. 그런데 법인의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당 1억 원 이상 보증 설정은 해야 돼요. 그러면은 분사무소는 매수인정 대리 업무를 할 수도 없는데 왜 보증을 설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대부분 장에게 물어보더라도 대답을 못합니다. 규칙 자체가 미비가 돼서 그래요. 그냥 그거는 있는 그대로 보세요. 분사무소 책임자 매수인정 대리 업무 할 수 없죠. 대신에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당 1억 원 이상 보증은 설정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자, 확인설명서 중개사법에서 보관하는 거 몇 년입니까? 3년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확인설명서뿐만이 아니고 사건카드를 보관해라. 사건카드를 5년 보관합니다. 확인설명서는 사건카드에 철해서 보관해라. 그러면은 확인설명서 사건카드 2개다가 5년 보관. 여기서 보관하는 것은 딱 2개밖에 없어요. 업무정지는 자, 업무정지는 우리 법에서 최고가 6개월이죠. 여기서는 1개월 이상 2년 이내입니다. 요건 다르니까 별도로 받으시고 요거 틀리게 한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인장등록. 자, 인장등록은 우리 법에 규정이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인장등록 규정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면은 인장등록을 여기서도 별도로 하게 되면은 한 사무소에 인장이 2개 있다. 자칫 잘못하면은 다른 거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 별도의 인장 등록 규정이 없고 중개 업무에 사용하는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래요. 자, 실비 올해 중요합니다. 중개사법에서 실비의 종류가 2개가 있죠. 권리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죠. 또 예치 시 필요한 실비는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는데 입법 예고를 할 때 그때는 예치하는 제도가 우리 법이 없었어요. 나중에 생겼어요. 자, 이거 받을 수 있는, 여기서도 실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 받을 수 있는데, 중개사법을 보면서, 이거 매수인정 대리에 관한 대부분 규칙 만들 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하면서 고친 게 있어요. 고친 게 2개가 있는데,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거래계약 체결하는 날 지급합니까?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지급합니까?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지급한다, 그죠? 근데 그거를 제 생각에서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하는 것보다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까지 지급해야 된다. 이게 훨씬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법에서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그래요. 그럼 여기서는 그걸 고쳐가지고 매각대금 지급일까지 지급 기한까지 보수 지급합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실비를 이거
공인중개사법에서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상가 매매했어요. 5억짜리 상가 매매했다. 최고 얼마 받습니까? 그럼 1억 원이면 상가는 최고가 9%죠. 0.9%죠. 그럼 1억 원에 0.9% 하면은 한마디로 이제 1% 잡으면은 1억 원에 1%면은 100만 원이죠. 그럼 0.9%는 90만 원이죠. 5억이면은 450만 원이죠. 쌍방이 받으면은 900만 원이죠. 900만 원 받으면서 등기부 발급 비용 연락만 하면 되니까 700원 내라.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건 고쳤어요. 여기에서 실비를 받을 수 있는데 원거리 교통비나 원거리 출장비는 영수증 첨부해서 받을 수 있는데 매수인정 대리와 관련된 통상의 비용에 들어가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권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등기부 발급 비용이에요. 등기부 발급 비용하고 시내 교통비, 즉 근거리 교통비. 근거리 교통비는 요거는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하는 말은 별도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이거는 개념만 잡으면 돼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업무를 안 하거나 못하면 매수인장 대리에서는 못하게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일정 기간 중개업무를 안 하거나 못하면 매수인장 대리에서는 일정 기간 못하게 합니다. 그럼 중개사법에서 중개업무를 안 한다? 한마디로 뭡니까? 폐업했죠. 그럼 여기는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한다? 등록 취소줍니다. 중개사법에서 등록 취소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등록 취소주죠. 중개사법에서 일정 기간 못한다. 뭡니까? 업무 정지죠. 그럼 여기도 업무 정지 처분하여야 한답니다. 중개사법에서 일정 기간 안 한다. 뭡니까? 휴업이죠. 여기는 일정 기간 못하게 합니다. 그럼 업무정지 처분하여야 한다 이래요. 결격사유가 중개사법은 똑같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다 이래 보세요.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결격사유 할 때 등록 취소되면은 몇 년 동안 결격사유 당한다? 3년간 결격사유 당한다. 거기에서 예외 하나만 보세요. 아까 중개사법에서 중개업무를 안 하거나 못하면은 매수인정 대리에서는 못하게 한다 그랬죠. 중개사법에서 폐업을 했어요. 그럼 매수인정 대리에서는 등록 취소주죠. 원래 등록 취소주면 몇 년간 결격사유 당한다? 3년이죠. 그런데 중개사법에서 폐업을 했어요. 1년 만에 재등록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3년 동안 매수인정 대리 등록 못한다 이런 말이 안 되죠. 원래 등록 취소되면 3년간 결격사유 당하지만 중개업 폐업으로 인한 등록 취소는 3년 안 본다는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보시면 되고. 자, 확인 설명하는 게 있어요.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확인 설명하는 내용에 제일 중요한 건 제한사항인데 이런 거는 틀리게 나올 건 없습니다. 확인 설명하는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이 물건 시가 얼마짜리인데 내가 얼마 얼마에 경매 받아주겠다. 여기 제일 중요하죠. 그럼 제한사항 이런 것도 있고. 그럼 이 물건 매수인정 대리 대상물 들어가요. 시가 얼마짜리다. 경제적 가치입니다. 얼마에 받아주겠다.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부담해야 되는 권리나 금액 등. 인수해야 되는 권리 있죠. 얼마 세야 된다. 얼마짜리인데 얼마에 받아주겠다. 요거 확인 설명하는 거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매수인정 대리 대상물. 자, 대리 봐주고 300페이지 1번 한번 볼게요. 자, 공인중개사 매수인정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인정 대리인으로 등록된 기업공개사갑의 매수인정 대리권의 범위로 볼 수 없는 것은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결정되기 전에 하죠. 3번에 차순위 매수신고 결정되기 전에 하죠.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 매가 결정되기 전에 하죠. 입찰표 작성 및 제출 매가 결정되기 전에 하죠. 그런데 이번에 인도명령 신청은 매가 결정되고 난 뒤에 제일 뒤에 하죠. 매가 결정되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것은 매수 신청하는 거 아니죠. 이거는 아니다. 그죠? 3번 볼게요. 공인중개사 매수인정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인정 대리인 등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속 공개사는 매수인정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오로지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기업공개사입니다. 등록을 신청하는 기업공개사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우리 법의 실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죠. 그럼 여기는 지방법원의 장이 아니고 법원 행정처장이 들어가야 되네요. 자,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7일 이내 공유예산 기업공개사 또는 법인인 기업공개사로 구분해서 등록한다. 중개사법에서는 7일이죠. 여기는 며칠? 14일로 갑니다. 등록 신청은 법원 행정처장이 해야 한다. 우리 법에서는 등록 같이 해야죠. 그럼 여기서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하겠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법인은 2억 원 이상, 법인이 아닌 기업공개사는 1억 원 이상을 설정해야 되고 등록 신청 시에 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거 아니죠. 요거는 맞네요. (4번에) 5번 한번 볼게요. 매수인정 대리인으로 등록된 기업공개사가 중개업의 휴업신고를 한 경우 일정 기간 안 하는 거죠. 그럼 매수인정 대리에서는 일정 기간 못하게 한다 그랬죠. 그러면 지방법원장은 매수인정 대리 업무에 관해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일정 기간 안 하면은 일정 기간 못하게 한다. 맞네요. 넘어가서 6번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6번에 3번. 법인인 기업공개사가 매수인정 대리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및 그 임원은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임원은 중개사법에서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3분의 1 이상입니까? 전원입니까? 전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임원은 매각장소에 출석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으니까 법인에서는 누구만 실무교육 받으면 된다? 대표자만 받으면 돼요. 자, 오른쪽에 7번에 매수인정 대리인이 대리인인 기업공개사가 매수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인에게 확인 설명이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한마디로 이 물건 받아주겠다. 시가 얼마짜리인데 얼마에 받아주겠다 이거죠. 그죠? 이 물건 한마디로 당연 매수인정 대리 대상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이 물건이에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가 얼마짜리다 하는 게 당연 매수인정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입니다. 얼마에 받아주겠다 하는 거니까 그거 할 때 권리관계가 어떻고 거기에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어떤 거고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어떤 거다. 그래서 거기에 5번에 매수인정 대상물의 권리관계 들어갑니다. 그런데 3번에 당연 매수인정 대리 대상물에 관한 소유권을 양도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세액 양도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중개사법에서는 취득조세의 종류 및 세율 들어가죠. 여기에는 취득조세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오른쪽에 11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매수인정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인정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공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제가 설명을 한 번도 안 드렸습니다만 이건 상식적으로 보시면 돼요. 명의 대의하는 행위 안 되겠죠. 매수인정 대리 등록증을 대의하는 행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기업공개사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당연히 안 되죠. 이중으로 매수인정 대리 등록을 하는 행위 안 되겠죠. 그죠?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 신고하는 행위 매수인정 대리권의 범위에 들어가죠. 이거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그죠? 자, 또 하나가 매수인정 대리를 다른 사람 2명 이상이 받는 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매수인정 대리를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죠. 2명 이상이 받으면은 나머지 한 명에게는 물먹이는 것밖에 안 되죠. 그거 안 됩니다. 그죠? 또 매수인정 대리를 받았는데 기업공개사 직접 매수 신청을 하는 애. 매수인정 대리 대리를 받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매수인정 대리한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겠죠. 매수인정 대리해 준 사람 물먹이는 밖에 안 되죠.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규정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서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매수인정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갑은 매수인정 대리인으로 등록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이 매수인정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는 매각 결정되기 전에야죠. 할 수 있고, 갑은 매수인정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 행위를 할 때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맞고요. 매수인정 대리 보수 지급 시기는 갑과 매수인정 대리 약정이 없을 때는 매각 대금의 지급 기한일로 한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인데 여기에는 완료된 날까지라는 의미로 지급 기한일까지로 한다. 기한일이라는 말은 그때까지 한다 이 말이죠. 갑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10일 이내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이런 거 아무도 안 했죠. 우리 중개사무소 이전하면 누구에게 신고합니까? 중개사법에서. 등록 과정해야죠. 공문이 하는 거는 7일 기업공개사 10일인데 사무소 이전하는 건 예외 아니죠. 10일 이내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일 이내 지방법원의 장에게 한다. 갑이 매수인정 대리 업무 정지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다. 중개사법에서는 6개월 이하지만 여기는 1개월 이상 얼마 이내? 2년 이내요. (17번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 및 매수인정 대리인 등록의 요건이다. 여기 매수인정 대리 업무 나올 때 제일 처음에 나온 문제예요. 이거는 매수인정 대리 업무가 아니고 중개사법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죠. 보증은 중개사법의 등록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죠. 매수인정 대리 등록 요건은 해당합니다. 그죠? 자, 그다음 중개활동, 아이다의 원리 나오는데 문제가 나올 건 아니고, 자, 그다음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영향제 가지고 오라 그랬죠. 그런데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는 원래 무슨 과목에서 공부를 합니까? 민법에서 하죠, 그죠? 제가 굳이 이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는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읽어만 드리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하면 되는데, 읽어보세요 하면 여러분들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안 읽습니다. 합격한 데 놓고 읽어보세요 하면 읽어보면 되는데 안 읽으니까 제가 읽어만 드립니다. 자, 요약집 191페이지 주택임대차 보호법.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동그라미 1번에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4번에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법을 적용한다. 위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의미를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은 요거 들어가기 전에 요거 질문 한번 하고 갈게요. 갑을 매도인으로 을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을 임대인으로 병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여기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대항력을 갖추었어요. 그러고 나는데 이 매매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을 거 아니죠. 그럼 갑은 병 보고 나가라 그러겠죠. 병은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대항력을 갖추었죠. 이 병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관점이 두 개예요.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하고 계약을 체결 안 했죠. 그죠? 그러니까 나가라 할 수 있죠. 병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대항력을 갖추었죠. 안 나가도 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주택임대차법은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 임대인을 위한 법이다.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 누구 관점에서 해석해라? 임차인 관점에서 해석했다. 이 사람 대항력이 있으면 안 나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을 위한 법이에요. 돈 있는 임차인입니까? 돈 없는 임차인입니까? 돈 없는 임차인이다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주거용 건물에 적용을 합니다. 주거용 건물에 적용을 하는데 돈 없는 임차인이에요. 그러면은 이 주거용 건축물이 등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확인할 겨를이 있다 없다. 확인할 겨를이 없으니까 등기가 됐다 안 됐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됐다 안 됐다 아무 상관없이 주거용으로만 서게 되면은 이 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 건물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죠.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데 임대차 해가지고 주거용으로 서게 되면은
이 법을 적용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주거용으로 서게 되면은 이 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한 집 전체를 빌려야 됩니까? 방 한 칸만 빌려도 됩니까? 한 칸만 빌리는 경우도 있죠.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일부라도 적용을 하죠. 그죠? 그럼 돈이 없어서 집을 조그만한 거 빌렸어요.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다른 거 조금 하는 거 봐줘야 됩니까? 안 봐줘야 됩니까? 봐줘야 되죠.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은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서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적용 배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는 이 법을 적용을 안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요 근방에 아파트가 굉장히 큰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일하는 분들이 대구에서만 옵니까? 전국에서 다 옵니까? 전국에서 다 오죠. 그럼 그 근방에 여간방, 방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죠? 일을 하러 오는데 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원룸이 주인인데 빈 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우리 2달만 일하면 되는데 2달 동안만 여기에서 좀 빌립시다. 일시 사용을 위한 게 명백하면은 이 법을 적용을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자연인에 한해서 적용을 합니다. 외국인도 적용을 해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법인인 경우에는 원래는 저는 적용을 안 하는데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인에 한해서 적용한다 이러면 틀리죠. 법인도 적용한다 이러면 틀리죠. 적용되는 법인이 별도 있다 그죠. 그런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법인도 적용을 해요. 자, 그 밑에 대항력 있습니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등기를 하게 되면은 대항력을 취득하죠. 그죠? 언제 취득합니까?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 날이에요. 그 날. 그런데 여기서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자칫 잘못 헷갈리는데 대항 요건을 갖추는 거예요. 대항 요건을 갖추는 거는 두 개죠. 물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은 대항 요건을 갖추죠. 그죠? 대항력은 언제 생깁니까? 대항력은 물건 인도받고 주민등록한 날 다음 날. 구분하세요. 자, 그러면은 주민등록을 갖추는데 여기서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구분하셔야 돼요.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입니까? 단독주택입니까?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부여된 동호수가 있을 거예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은 집은만 똑바로 적으면 돼요. 동호수 안 적어도 됩니다. 엉터리로 적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파트나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은 집원뿐만이 아니고 동호수도 똑바로 적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애당초 전입신고하는 사람이 엉터리로 적었다. 대항력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깁니다. 자기는 똑바로 적었는데 공무원이 잘못 적었어요. 대항력 생긴다 안 생긴다? 이건 자기 탓 아니죠. 공무원이 자기는 똑바로 적었는데 공무원이 잘못 적었다. 대항력 생깁니다. 하나 더 보셔야 돼요. 자기는 똑바로 적었어요. 공무원이 착오로 해가지고 엉터리인 거 알고 이거 고쳐 쓰세요. 엉터리로 고쳐 쓰세요 해가지고 엉터리로 써서 냈습니다. 대항력 생긴다 안 생긴다? 이거는 판단 하나만 하세요. 공무원이 하게 돼 엉터리로 적는 것은 대항력 그대로 생깁니다. 그럼 공무원이 말고는 마지막으로 누가 썼느냐. 전입신고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쓰면 대항력 안 생겨요. 그럼 처음에 똑바로 쓰면 대항력 생기죠. 처음에 엉터리로 써서 전입신고했다. 대항력 안 생기죠. 똑바로 써서 제출했어요. 공무원이 잘못 적었다. 대항력이 있죠. 그럼 자기가 똑바로 써서 제출했어요. 공무원이 엉터리로 고쳐서라 해가지고 엉터리로 고쳐서요. 마지막으로 누가 엉터리로 썼습니까? 전입신고하는 사람이 엉터리로 썼죠. 대항력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깁니다. 그러면은 전입신고를 했어요.
집주인이 전입신고하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저당권 설정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죠. 저당권 설정을 더 많이 하려고 집주인이 살짝 몰래 전입행거를 빼냈습니다. 그 대항력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전입신고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쓴 거 아니죠. 그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요거로 판단하면 돼요. 동그라미 2번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간단하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법은 나오기 전에 거를 이야기를 드릴게요. 갑을 임대인으로, 을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을 몰래 병에게 집을 팔았어요. 병이 을한테 가가지고 하는 말이 이 집 내 거다. 나가세요. 이랍니다. 여러분들은 보증금 얼마 주고 월세 얼마 꼭꼭 주고 있어요. 집주인이 바뀌었다 해서 나가라 하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겠죠. 그죠? 안 나갑니다. 왜 내가 나갑니까? 이러니까 병이 을에게 하는 말이 당신 전세계약 체결했나? 임대차 계약 체결했나? 물어봅니다. 주로 전세계약 체결했답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고 합니까? 주로 전세계약 체결한다 그러죠. 그죠? 임대차라도 말은 전세라 그러죠. 그죠? 전세는 원래는 물건이죠. 물건은 등기를 해야 되죠. 등기하는 전세는 채권적 전세되고 임대차하고 똑같죠. 전세계약 체결했다. 등기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보니까 주로 등기를 안 하죠. 등기를 안 하면 임대차하고 똑같죠. 다시 물어봅니다. 임대차가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물어보니까 어디서 등기는 들었어요. 당연히 채권이죠. 그러니까 병이 하는 말이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죠. 채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둘만의 관계다. 둘만의 관계다. 대답하는 순간에 병이 을에게 하는 말이 둘만의 관계니까 보따리 사고 나가가지고 둘이서 해결하세요. 이래가지고 실제로 을이 많이 쫓겨났어요. 주택임대차법 생기기 전에. 그래서 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문에 뭐라 했냐면은 병은 갑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을은 갑하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누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을 본다? 병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을 본다는 말. 그럼 병은 계약 기간 중에 을에게 나가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을은 갑에게 보증금을 지급했죠. 누구에게 지급한 것을 본다? 병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 하는 말은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누가 보증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병이 보증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하는 말은 갑은 보증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없죠. 여기서 생기는 거야. 물론 판례에서는 을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별도의 판례가 있어요. 병은 갑의 지위를 승계한다. 자, 그 다음에 자, 주민등록할 때 아까 주민등록하고 물건 인도 받죠. 그죠? 그 주민등록은 자기뿐만 아니 가족 전부뿐만이 아니고 가족 중에 한 명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갑시다. 한 페이지 넘어가서 제일 밑에 보시면은 우선 변제권 있습니다. 자, 우선 변제권. 대항 요건과 확정인증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주택 대지를 포함한다 그랬죠. 임차주택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은 자, 아까 대항력은 갖춰져야 돼요.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대항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대항력만 있으면 한마디로 배째라 못 나가겠다는 게 대항력이라 그랬죠. 그런데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임차권은 원래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등기부에 1번, 2번, 3번, 4번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은 배당을 해주죠. 권리의 순서에 따라서 1번 다 주고 남으면 2번 주죠. 다 주고 남으면 3번 주고 남으면 4번 주죠. 임차권, 채권이니까 원래는 제일 끝에 배당을 해줍니다. 그런데 제일 끝에 배당을 해준다는 말은 배당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임차인의 전 재산은 보증금이죠. 배당 못 받으면 어찌합니까? 칼 들고 은행에 들어가는 거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은 1번, 2번 주고 임차권 보증금 주고 3번, 4번 주면 제일 좋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했다
다 못 받는 경우도 있죠. 집주인하고 이야기하고 여기로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자기가 먼저 받는 거는 좋은데 실제로 보호를 해야 되는 1번, 2번을 보호를 못하죠. 그래서 날짜를 못 바꾸게 해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등기행하고 효력이 똑같아요. 물론 대항력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갖추면은 등기행하고 효력이 똑같으니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됐죠, 그죠? 그러면은 우선 변제권 받으려면은 날짜가 확정돼야 되죠. 확정일자가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서 지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한번 볼게요. 자, 3월 5일 날 물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어요. 3월 6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3월 6일 날 저당권 설정되었어요. 임차권자하고 저당권자하고 누가 선순위입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은 우선 변제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문제를 푸세요. 이거는 외워가지고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못 외웁니다. 자, 우선 변제권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아까 우선 변제권이든 최우선 변제권이든 대항력이 안 생기면은 안 되죠, 그죠? 일단 대항력이 있어야 돼요. 우선 변제권은 내 날짜가 확정돼야지 내보다 후순위자보다 먼저 받죠. 내가 날짜를 확정한다는 것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그럼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맞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대항력이 없이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어요. 그럼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항력이 없으면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다 그랬죠.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나중에 대항력이 생기면은 그때야 비로소 그때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다시요.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우선 변제권이 생기죠.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 우선 변제권은 없죠. 대항력이 있으면은 그때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면은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하고 확정일자가 겹치는 날, 겹치는 시간에 생긴다. 이거는 시간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하여튼 겹칠 때 생깁니다. 그러면 대항력을 먼저 찾아야 되죠. 대항력은 3월 5일 날 물건 인도받고 주민등록했다. 대항력은 언제 생깁니까? 3월 6일 날 몇 시로 봅니까? 0시로 보죠. 자, 확정일자하고 저당권은 이거 재작년 문제에 시간도 같이 했어요. 4시에 확정일자 받았다. 근데 이거는 문제 꼬는 것밖에 안 돼요. 확정일자는 날짜를 적어주지 안에 시간 안 나옵니다. 저당권도 날짜가 들어가지 시간 안 나와요. 그러면은 시간이 안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는 공무원이 일하는 최초 시간인 9시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3월 6일 날 확정일자 받았다. 3월 6일 날 몇 시예요? 9시죠. 그죠? 그럼 언제 겹쳐집니까? 3월 6일 날 9시 되면 겹쳐지죠. 요거 3월 6일 날 몇 시예요? 마찬가지로 9시죠. 이거 똑같네요. 동순이다. 이해됩니까? 요것만 보면은 다른 지문들은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자, 3월 5일 날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습니다. 3월 5일 날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3월 6일 날 물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어요. 3월 6일 날 A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그러면 임차권자하고 저당권자는 누가 선순위입니까? 일단 대항력은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선순위죠. 그런데 3월 7일 날 비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럼 임차권자고 비저당권자는 누가 선순위입니까? 그럼 일단 이제 대항력 찾아야 되죠. 대항력은 언제 생깁니까? 3월 7일 날 0시죠. 그럼 이거는 먼저 받았으니까 3월 7일 날 0시에 겹쳐지죠. 요거는 3월 7일 날 몇 시? 9시. 그럼 누가 선순위다? 임차권자가 선순위다. 그럼 결론이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것은 우선 변제권이 생겨 다른 거 저는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 대항력하고 확정일자가 겹치는 날, 겹치는 시간에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그럼 대항력을 언제 생기느냐 그 문제 찾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2번 경매 신청입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 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은 임차인이 지금 전 재산이 보증금이에요. 계약 경매를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줍니다. 그럼 소송하겠죠, 그죠? 그 경매 들어갑니다. 그럴 때 한마디로 집을 비워줘야 된다, 안 비워줘도 된다. 자, 집을 지금 경매 들어가는 이유가 보증금 받기 위해서 경매 들어가죠. 보증금 받기 위해서 경매 들어가죠. 이 사람의 전 재산이 보증금이죠. 딴 데 갈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데가 없죠. 집 비워줘야 된다, 안 비워줘도 된다. 안 비워줘도 된다. 즉 반대 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우선 변증원의 행사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자, 경매 들어갔어요. 이제 보증금 받죠. 보증금을 받을 때는 집을 비워줘야 된다, 안 비워줘도 된다. 비워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집을 안 비워주고 보증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보증금 받고 딴 데 나가야 되겠죠. 그럼 임차인은 하는 말이 나는 이 돈 가지고 딴 데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증금이 엄청나게 올랐죠. 이 돈 가지고 갈 데가 없더라. 조금만 기다려 해놓고 계기가 안 나간다는 말이. 법원에서는 매수인도 보호해야 되죠. 그래서 경매에 들어갈 때는 집을 안 비워줘도 되지만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집을 비워줘야 된다. 누구에게? 양수인에게, 즉 매수인에게 집을 비워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3번 한번 볼게요. 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임차인과의 합의해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 중 증액 부분에 관해서는 저당권에 기하여서 경락을 받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보증금을 1억 원 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1억 원을 자기보다 먼저 받아가겠다 인정을 하죠. 그러고 난 뒤에 보증금 증액을 1,0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1,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당권자가 경매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저당권자는 자기보다 얼마 가져간다는 걸 인정을 합니까? 1억을 먼저 가져간다고 인정하는 거지 저당권 설정되고 난 뒤에 1,000만 원을 먼저 가져간다 인정은 안 하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건 1,000만 원 저당권자는 인정을 안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고.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서 동그라미 6번 볼게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에만 경매될 경우에도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증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내용 잠깐 보고 갈게요. 아까 임대차 할 때 보증금 받는 것은 주택뿐만 아니고 대지 가격도 포함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대지가 있고 집이 지어졌어요. 집이 지어지고 난 뒤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그 다음에 대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이 설정되었어요.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러면은 대지에 대해서만 경매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럴 때 임차권자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자, 원래는 요거 다 들어가면 두 개 다 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대지에만 경매 들어왔어요. 이거 만약에 못 받는다면은 나중에 경매 들어가면 집에서만 받을 수 있죠. 그러면은 손해볼 수도 있죠. 그래서 대지에만 경매 들어와도 이 대지 부분에서에 대한 환가대금에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여기 중요한 건 아니고 최우선 변제가 더 중요한 건데 일단 이거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됐습니다.
집이 있는데 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됐어요. 그러고 난 뒤에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어요. 대지에 경매 들어왔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임차권자는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뭐냐면 최우선 변제는 누가 판단을 하냐면은 선순위 저당권자가 판단합니다. 최우선 변제는 무슨 말이냐면 선순위 저당권자가 언제라도 경매에 들어왔을 때 내보다 먼저 받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인정을 안 하면 최우선 변제 못 받습니다. 그러면은 집이 있죠. 대지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죠. 그럼 이 저당권자는 이 집에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죠. 소액이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뒤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최우선 변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대지에만 저당권 설정됐어요. 대지에만 저당권 설정되고 난 뒤에 집이 지어져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 대지의 저당권자는 여기에 이 토지가 집이 들어올는지 공장이 들어오는지 상가가 들어오는지 그대로 있을는지 모르죠. 임대차 들어온다는 것을 인정을 못하죠. 이럴 때는 최우선 변제 인정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조금 이따 별도로 하겠지만은 최우선 변제는 누가 판단하느냐? 선순위 저당권자가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로 판단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7번에 주택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경우 주택 임대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하면은 이미 취득한 주택 임대차 보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상실한다. 한 번씩 나오는 지문인데,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지위를 공고하기 위해서 전세권 등기를 또 했습니다. 전세권 등기를 또 했다. 자, 그런데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했다.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상실합니까? 임대차가 있고 전세권이 있죠. 임대차 대항요건은 물건 인도받고 주민등록 해야 되죠. 이사를 나갔다. 대항요건 없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은 상실합니다. 그래도 전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금융기관의 우선 변제 승계. 자, 다음의 금융기관 등은 금융기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자, 그런데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은 은행은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1번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했다.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우선 변제권이 없어지죠. 금융기관도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또는 민법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말소됐다. 등기가 말소되면 대항력이 없죠.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으니까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도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만 보시면 돼요. 임차인은 바쁘죠. 먹고 산다가 바쁘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임차인을 대위하거나 대리해서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못한다.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임차인을 우선 변제권을 승계하기 위해서 계약을 해지하면 임차인을 결바닥에 내앉혀야 되죠. 이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임차인을 위한 법인데 임차인을 쫓아 보내는 거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임차인을 쫓아 보내는 거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못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5번에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 자, 확정일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지방법원 및 지원가 등기소 또는 공정인법에 따른 공정인이 부여한다. 확정일자 받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죠. 등기소에서도 해줍니다. 공정인 사무소에도 해줍니다. 확정일자 세 군데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박스 바로 위에 동그라미 4번 한번 볼게요. 주택이 임대차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등에 대해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해관계자가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럼 임대인, 임차인도 이해관계자 맞죠?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아직 임대차 계약 체결 안 했죠? 이해관계자 아니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확정일자에 제일 필요한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은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없어요. 대신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임차인이 아니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자, 근데 예외적인 부분이 올해 추가된 게 있는데 문제가 나올 거리는 아닌데 내용만 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몇 년 보장합니까? 2년 보장하죠. 계약갱신 요구권 1회 안에서 계약갱신 요건이 있죠. 그런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해놓고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누가 들어왔는지 나간 사람이 알아야 되죠. 그죠? 그거 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6번에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이죠. 보증금 중 일정액이죠. 그럼 이 우선 변제는 우리가 말하는 우선 변제권입니까? 최우선 변제권입니까? 최우선 변제권이다. 자, 1번에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 요거 할 때 일단 앞부분부터 먼저 볼게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언제까지 갖춰야 됩니까?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면은 조금 이따가 별도 나올 건데 그때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을은 갑에게 내가 이사 나가야 되니까 보증금 돌려주세요. 그럼 근데 갑이 보증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조금 더 병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니까 병에게 보증금 받으면은 돌려줄 테니까 이사 나가야 될 것 같으면은 나가 있어라. 이사를 나갔어요. 그러면은 갑은 을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없다? 갑은 을에게 보증금 받았죠. 이사를 나가더라도 갑은 을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는 있습니다. 의무는 있는데 대항력을 상실했죠. 대항력을 상실하면은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 그대로 나가면 안 되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를 합니다. 그럼 임차권 등기가 되면은 그 전에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은 새로 생깁니다. 등기가 되면은 등기된 날이죠. 그 전에 있으면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이사를 나간다 하더라도 대항력권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시에서 임차권 등기가 됐죠. 그러고 난 뒤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소액입니다. 이 사람 최우선 변제 인정한다 안 한다? 최우선 변제 인정 안 한다 그랬죠. 자, 왜냐하면은 최우선 변제 해주는 것은 보증금 전액을 줍니까? 일정액을 줍니까? 일정액을 주죠. 근데 최우선 변제가 한 명뿐만이 아니고 3명이면 3명 다에게 일정액을 줘야 돼요. 그런데 보증금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로 준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한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등기부에 1, 2, 3, 4 있습니다. 그럼 권리의 순수에 따라 보호를 해줘야 되죠. 임차권자가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일정액을 제일 먼저 준다. 이 사람도 제일 먼저 준다. 이 사람도 제일 먼저 준다. 그러면은 이 사람 실제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 보호를 못 받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주도 경락대금에 얼마 이내에서만 줍니까?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럼 나머지는 원래 보호를 해줘야 되는 사람 보호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받는 것은 먹고 살으라고 주는 건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 견디라고 주는 거예요. 자기가 다 받아도 일정 기간 견디기 어렵죠. 그죠? 근데 2명이서 하면은
2분의 1보다 넘으면 2분의 1 가지고 나눠주죠. 그럼 이 사람은 견디기가 더 어렵죠. 이 사람이 소액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딴 데 가서 보호를 받아라. 여기는 보호를 안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즉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서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난 뒤에 새로 들어온 임차권자 소액이라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 인정 안 한다 그랬죠. 요거는 주택임대차 보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민사집행법에서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가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그 뒤에 또 합니다. 이제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들어가면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고 난 뒤에 들어온 새로 들어온 임차권자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되고 난 뒤에 새로 들어온 임차권자나 똑같은 사람이죠. 주택임대차에서는 등기되고 난 뒤에 새로운 임차권자 소액이라도 최우선 변제 인정 안 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에서 임차권 경매 기입 등기가 되고 난 뒤에 새로 들어온 소액이라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 인정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하고 난 뒤에는 안 하죠, 그죠? 그럼 최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방금 이야기한 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이제 원래 받으려는 사람 물론 요게 배당 요구일까지는 존속하고 있어야 돼요. 자, 다시 이제 핵심적인 부분에 다시요.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건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최우선 변제 맞죠? 자, 최우선 변제 받는다. 그러면은 요 자주 나와요. 최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대항력을 갖춰야 되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 그 요건이죠. 확정일자는 절대 최우선 변제 요건은 아니다. 그죠? 자, 이번에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 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주택가의 대지 가격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원래 등기된 보호를 해주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리 많아도 경락대금의 2분의 1이에요. 상가에서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이죠.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해주는 금액이 위에 나와 있죠. 그죠? 위에 나와 있는데 그게 법 바뀌었습니다. 자, 법 바뀐 게 제일 위에 있는데 서울에서 1억 이하 돼 있죠. 그거 말고 그 밑에 거 봐야 되네요. 서울에서 1억 1천 이하죠. 1억 5천으로 바뀌었어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1억 5천.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 등등은 1억 3천이에요. 예, 광역시 그 다음에 나머지는 7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6천만 원이에요. 적어도 서울특별시하고 과밀 억제권역은 2개 정도는 기억을 하세요. 1억 5천, 1억 3천이에요. 그러면은 최우선 변제해 주는 금액은 이거는 별도로 안 해야 됩니다. 적게는 적어 놓으세요. 서울에서는 5천만 원, 그 밑에 4,300, 그 다음에 2,300, 그 다음에 2천이에요. 근데 이거는 별도로 안 해도 되는 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이거는 개념을 알아야지 풀 수 있어요. 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소액보증금이 있죠. 최우선 변제해 주는 금액은 요 숫자에서 3분의 1 하면 돼요. 3분의 1 가지고 숫자가 나왔죠. 그죠? 자, 숫자가 나오면은 100만 단위로 무조건 올림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333만 얼마 나왔다. 얼마로 본다? 3,400으로 본다. 3분의 1, 100만 대로 무조건 올리면 돼요. 그런데 주택임대차에서는 아까 숫자가 자체가 올라갔죠. 아까 1억 천에서 1억 5천으로 바뀌었죠. 금액이 올라가니까 이거 그대로 사실 올림하면은 그 기본적인 개념이 맞는데 여기는 숫자가 올라가니까 줘야 되는 금액은 작게 주자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주택임대차에서는 100만 단위 밑으로는 무조건 버림입니다.
무조건 버림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1억 5천에 3분의 1은 5천만 맞죠? 그 다음에 1억 3천에 3분의 1하면은 4,330 몇만 원 나와요. 그럼 얼마나 봐야 됩니까? 4,300만 원. 이게 주택임대차라면은 올림, 100만 단위로 올림, 상가임대차는 100만 단위로 버림. 자, 이래 보시고. 자, 그 밑에는 다 했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 오른쪽에 임차권 등기명령 하는 것은 잠시 쉬다가 보겠습니다.